1시간 반을 하고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린 날인데 그냥 찍었는데 세 명 다 너무 웃고 있는 느낌이 좋아서 네, 이 산발이 눈에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 건강한 비즈니스예요. 결국 이게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잘 살려고 어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잘 살려고 하는 일인데 잘 산다고 하면 결국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이 건강한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돈을 되게 많이 버는데 내가 막 너무 힘들고 괴롭고 출근하기 싫어서 미칠 것 같고 막 부장이 죽어봤으면 좋겠고 이러면 사실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정말 뉴스킨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네, 제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할게요. 네. 2019년도 1월 생각나세요? 여기 오픈 언제 하셨죠? 12월 27일. 1월 달에 엄청난 다짐과 목표들이 있으셨죠? 네. 네. 생각나세요? 내가 올 1월에 어떤 목표를 가졌었는지? 어떤 다짐을 했었는지? 만약에 내가 아무 목표도 없었고 별 다짐도 없으셨던 분들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 않나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1월이 방학이었기 때문에 이게 리셋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니는 기간이 되게 길었죠. 근데 그때 항상 딱 마음 잡는 거는 3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3월이잖아요. 마음 잡기 진짜 좋은 달이에요. 이때 마음을 안 잡으면 봄바람이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해서 금방 여름이 오고 막 추석이 오고 미국 갔다 오면 못 잡고 하거든요. 지금 딱 마음을 잡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올해 내가 1월에 스킨 하시는 분이라면 목표를 분명히 잡으셨을 건데 그걸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게 없으셨다면 지금 3월에 또 혹시 이렇게 아이를 둔 부모라면 특히나 더 내 아이한테 목표를 가져라. 올해 너 뭐 하고 싶니? 뭐 이런 거를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목표가 없으면 곤란하죠. 엄마가 보스인 거잖아요. 나는 안 할 테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딱 적었던 올해 1월에 목표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발대식에서도 막 봤었잖아요. 그때 막 눈물 질질 흘려가면 막 설레임을 가졌었는데 지금도 방콕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 미치겠다 막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방콕 아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목표들이 설레어야 돼요. 내 첫 마음이 아직 3월이기 때문에 진짜 오늘은 그런 거를 조금 점검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뉴스킨 사업을 소개할 때 이 PPT, 이 차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당신은 지금 꿈꾸던 어른이 되어 있나요? 우리 지금 다 어른이잖아요. 근데 다 각자의 나이가 있고 저는 올해 43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학교 다닐 때 30살 한 35쯤 되면 30살에 노처녀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30쯤 되면 엄청 괜찮은 남자가 나를 데려가 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엄청 괜찮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가진 것도 많고 훈남인데 나만 좋아해 뭐 이렇게 다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따라다녀서 결혼하게 돼서 적당히 예쁜 아이를 놓고 좋은 집에 또 막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이런 걸 꿈꿔서 저는 35쯤 되면 되게 편안한 어떤 자리 잡은 삶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34살까지 결혼 못 했거든요. 결혼도 늦게 했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이때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 나이에 그렇게 못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43살이라는 나이에 내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 내가 40대쯤 됐을 때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에 다행히 좀 비슷하게 가고 뉴스킨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20대 때 40대라고 떠올려보면 아줌마 이미지가 일단 딱 떠오르죠. 약간 이렇게 뱃살이 막 접히고 항상 정돈되지 않은 모습에 애들한테 약간 잔소리를 하면서 막 걸걸한 목소리에 그런 아줌마는 싫어 했는데 제 친구들이 다 그렇게 됐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애기 키울 때 뭐 목소리 좀 더 크고 좀 더 와일드하면
또 좀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여리여리하고 예쁜 여자 좀 재수 없어 보이고 아줌마들끼리 그런 게 좀 그렇잖아요. 좀 뭐고 이러면서 애도 번쩍번쩍 들고 이렇게 해야 좀 통용이 되잖아요. 거기서 막 머리 길어가지고 길이를 넘기고 그럼 재수 없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두 개 중에 선택하라면 머리 긴 거에 이렇게 귀 넘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그냥 내 주위가 그런 사람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었는지 생각 안 하면 대부분의 사람처럼 살아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이 좋던 싫던. 저는 이제 라디오에서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라디오 아침에 출근길에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음악 작가는 생각이 안 나요. 퓨전 음악으로 클래식을 하다가 영화 음악으로 바꾸신 남자. 얼굴은 모르겠고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소리 되게 좋은 남자였는데 라디오에 이제 인터뷰할 정도니까 꽤 인지도가 있는 분이셨겠죠. 일본 영화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뭐랍니까? 그런 토크쇼 이렇게 하는 아침 아나운서나 하나? 그 라디오에 그 사회자가 진행하시는 그 DJ 그런 사람 DJ를 하니까 너무 촌스러워. 정말 떠올리는 DJ. 그래 DJ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오한 클래식 하다가 네가 이게 아니야 해서 영어음악으로 이렇게 바꾸고 훨씬 자유로워 보이고 진짜 좋겠다. 당신 요즘 고민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남자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저는 이번 영화 음악을 만들면서 엄청 생각이 많아졌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영화 제목은 모르겠어요. 뭐라 했는데 저는 이 말만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영화에 자기가 영화를 보고 스토리를 듣고 음악을 만들 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포스터에 있는 그런 몇 개의 글귀 중에 하나가 이거였대요. 당신은 지금 꿈꾸던 어른이 되어있나요? 이 질문을 자기가 이걸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그 질문을 던져보니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연예인일 수도 있고 전문직일 수도 있고 돈도 꽤 잘 벌고 TV에 나오고 이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도 자기의 인생이 꿈꾸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저한테 딱 받았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나는 반드시 내가 꿈꾸던 대로 내가 원한 대로 1000% 살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목소리 잘생긴 남자를 이겨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팍 좋은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지금 힘들어도 설레는 거죠. 지금 안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효리 말고 이효리도 힘들겠지. 근데 나는 되게 이 질문 받으면 지금은 아니지만 3년 후, 5년 후, 10년쯤 지나서 이 질문 받으면 완벽하게 난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런 생각이 이렇게 감이 들더라고요. 그게 뉴스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기 지금 애기 엄마 계세요? 네. 단가요? 다시 빼고. 네. 네. 애기 엄마. 애기 몇 살이에요? 지금 3살. 3살이에요? 엄청 많이 가고 이렇게 그쵸. 해도 못하고 지금 뛰고 싶고 그런 거 알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3살부터 앞으로 쭉 더 그렇다는 거. 네, 지금 제일 예쁠 때 얼마 6살인데 제 시기 빼고 싶거든요. 저는 살면서 이런 말들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애기 엄마니까, 저도 엄마니까 내가 애한테 그러면 우리가 딸이니까 엄마한테 엄마처럼 살지 마라. 엄마처럼 살아라. 어떤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살지 마라. 압도적인가요? 네. 어떠세요? 살지 말라고요. 저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처럼 살지 마라. 아빠 같은 남자 만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빠를 엄청 존경하고 저희 아빠를 좋아하고 저희 아빠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말해도 난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100%의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엄마 얘기를 하면 저희 엄마는 저희 아빠가 경찰 출신이거든요. 경찰인데도 좀 무서워. 강력계 수사반장
과학수사대 팀장을 해서 맨날 사람 배를 째고 이 연모가 찔린데 이런 거를 얘기하는 험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 아빠 굉장히 진취적인 분이신데 평생 일하는 일이 의심해야 되고 저는 뭐가 문제가 있을까? 저는 도둑이 아닐까? 저는 지겠겠지? 이런 걸 생각하니까 늘 부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고 고마운 우리 애들한테 경찰 아저씨 고마운 존재야 하잖아요. 경찰 아저씨 인생이 엉망이거든요. 우리 그 가족으로서 아빠가 늘 힘든 상황에 있는 걸 보고 저는 남편을 고를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준이 부정적인 환경에 일하는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되겠다. 의사, 검사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무조건 그 직업군 땡이었어요. 아빠를 보면서. 저희 외삼촌이 경찰서장이었는데 똑같아요. 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환경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냥 공무원 외벌이니까 뭐 큰 돈벌이를 하실 분은 못 되셨잖아요. 저희 엄마는 일을 하고 싶으셨는데 아빠가 굉장히 권위적이셔가지고 어디 여자가 가입에 이렇게 달려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집에 제사를 지내면 여자들이 상을 같이 경찰 안 하는 집이었거든요. 엄청 권위적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애 둘을 저랑 저희 남동생 키우려고 부업 엄청 많이 했고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엄마가 막 뭐 전구 같은 것도 끼우고 있었고 뭐 그냥 집이었는데 뭐 전구도 끼우고 있었고 뭐 이렇게 누구 집에 청소하러 간 기억도 나고 뭐 파출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게 막 부끄럽다 이런 생각 안 해봤고 왜냐하면 그 또래에 내 주위 엄마들 그렇게 하시는 분 많았거든요. 그 응답하러 보면 아줌마들 모여가네 부업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우리 엄마가 큰 집, 우리가 둘째인데 큰 집에 큰엄마하고가 암투병을 하면서 애 4명 대학을 저희 엄마가 다 보내셨고 저희도 당연히 엄마가 보내셨죠. 그리고 저희 막내 고모가 소아마비로 걷지를 못하시거든요. 그 고모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같이 크면서 시집도 보내고 이렇게 집도 장만해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취직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적십자 회장을 15년간 하면서 동네 할매들 밥 다 해줬어요. 그런 엄마면 되게 존경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또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엄마 예쁘거든요. 예쁜데 리더십도 있고 성품도 좋고 돈 가진 건 없지만 우리 엄마 되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하면 그 교양 있고 품위 있는 말투를 쓰진 않아요. 욕도 잘하고 막 아줌마인데 나는 우리 엄마 되게 멋졌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제가 창원 부산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곳에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 오고 돈 좀 벌어보니까 엄마의 삶에 관심 없잖아요. 내 쓰기 바쁘잖아요. 막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몰랐는데 언제 딱 가보니까 주말마다 엄마가 집에 가면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맥주 한 잔이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싸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막 맥주를 막 먹고 집에서 울고 이 자식 새끼 다 필요 없다. 이혼하고 싶다. 뭐 저것들이 티 하나 맞자. 그러니까 저는 엄청 짜증 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라 했나? 어디 뭐 배우러 가라. 진짜 답답한 소리 한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계속 엄마 야단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엄마 알게 됐어요. 엄마가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도 여자고 엄마도 어떤 삶이 있었는데 많이 희생하셨구나라는 거를 펑펑 울면서 엄마의 그 살아온 스토리를 듣는데 그냥 내가 딸리고 우리 엄마인 거 말고 그냥 들어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서 내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참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큰 집에 오빠들 키워내고 봉사활동하고 그 어떤 정말 삶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탈출구고 해방구 그걸 좋아하셨지 결국에는 희생하면서 살면 결국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해줘야지.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게 느꼈어요.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여자가 일을 안 하면 자기 이름 없이 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무조건 존경할 만한 엄마인데 엄마는 엄마의 일이 없어서 엄마 늘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원아 나 너무 운전하고 싶다. 엄마 나 차 사줄게. 배워. 아빠 저 어디 여자가 차 끌고 나가가지고 야 앞에 안 가는 거 빵빵해 보면 다 여자다. 우리 아빠 막 그런 말 하는 사람이거든. 멋지죠? 많이 커가지고 막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계속 참는 거예요. 못 이렇게 못 뛰쳐나오는 거죠. 뭐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지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갱년기구나. 엄마의 갱년기가 와서 이렇게 되는구나. 허무함이 와서 갱년기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우리 엄마 그럴 때 못 잡고 생각하니까 너무 겁나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어느 날 어떻게 큰일이 나면 나 평생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엄마에게 많이 들어주고 엄마랑 영화 보러 가고 엄마 막 문화센터 끊어주고 주말마다 같이 쇼핑하러 다니고 나아지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아, 돈으로 풀어줄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일이 있어야 된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거 그게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서 아이한테 원망이 들거나 그렇게 되는 순간 내 아이 삶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내 삶도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이 엄마들이 이렇게 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뭐 그렇게 막 산발로 해서 살잖아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 모습이 아름답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냥 그 순간을 행복으로 여기면 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순간 애랑 엄마랑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거든요. 예전 세상은 부모가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키워주면 아이가 부모를 복양해주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가치관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시대가 변했어요. 해줄 수가 없어. 내 먹기 살기 바쁜데 그런 거를 아직도 인지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무 세상 감이 없는 거거든요. 너무 내가 무식쟁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닐 거야 라는 말을 감히 하신다면 진짜 무식쟁이에요. 내 새끼 망치는 일이에요. 반드시 그런 거 빨리빨리 내가 캐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애기 엄마면 내가 나중에 적어도 야 엄마처럼 살아라까지 사실 저는 아직 이까지 자신 없어요. 나 우리 딸이 나보다 좀 더 멋졌으면 좋겠으니까 엄마처럼 살아라 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엄마처럼 살지 마 이런 말은 죽어도 하기 싫고 엄마보다 좀 더 멋지게 살아라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 대부분이 듣고 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이 엄마라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뉴스킨이 아니어도 내가 이런 말 하고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된다면 정말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이었어요. 교사 출신이었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공무원을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안에 80% 공무원이에요. 사돈, 팔촌, 친척, 저희 남동생 공무원, 경찰이거든요. 아빠가 경찰 너무 원하셔가지고 경찰이에요. 그리고 우리 올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다 공무원이에요. 큰 오빠 그 대학 보내놓은 그 4명 오빠 중에 둘이 공무원이에요. 교사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너희 집안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집안이 되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뭐 명문 집안인 줄 알았어요. 그것인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끼리 오래 보니까 그냥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제차를 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사실 1도 없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욕구를 갖지 못하고 컸고 그런 거를 욕구를 가지는 게 왠지 좀 초저분 것 같은 거예요. 외제차를 좋아하는 게 왠지 속물인 것 같고 그런 가치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랜저 타는 정도의 이렇게 좀 고위공무원인 친척들 보면 좋겠다 이랬지 외제차를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보수적으로 했는데 그냥 부모님이 공무원을 너무 원하셨고 그래서 그냥 4대 가라 해가지고 점수에 맞춰서 4대 갔고 거기 가서 그냥 공부하라 해서 공부해서 임용고시 친 거예요. 운 좋게 선생님이 됐어요. 임용고시를 공부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으면 붙어요. 왜냐하면 임용고시는 아침 6시 도서관이면요 1년 동안 6시부터 밤 11시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앉아있는 애가 붙어요. 그 사이에 뭐 좀 놀러 다니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걸 이만큼 외워야 되고 외운 거를 그냥 적어내는 거거든요. 외우려면 시간을 투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하루 바람 쐬고 오면 일주일이 다 풀어지니까 최대한 안 예쁘게, 최대한 옷도 많이, 옷 좀 바꿔 입으면, 새 옷 입으면 이렇게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대한 거지같이 해가지고 나를 누르고 앉아 있으면 임용고시 붙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우리나라 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반복적인 그렇게 먹거든요. 저는 그냥 최대한 쭉 앉아가지고 그냥 곰처럼 앉아가지고 외운 거예요. 왜 안 해야지네 하면서 외워서 임용했어요.
공무원증이라는 걸 받았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진짜 괜찮다, 니 부럽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했어요. 저 공무원이죠? 저희 부모님 연금 받으시죠? 저희 사돈 친척 전부 연금 받죠? 남동생 공무원이죠? 이렇게 또 결혼했는데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야, 너 오시면 진짜 좋겠다.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다단계 집안의 둘째 큰아들을 맡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느낌 다단계잖아요. 제가 너무 다단계 좋아하게 됐는데 이 다단계 저희 집안의 수장 우두머리 김수현 사장님. 제가 오늘 같이 온 저희 남편이고 남편의 누나, 신우죠. 그리고 우리 딸 고모부 이렇게 부부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잘생겨서 좋아하는 도련님, 그리고 도련님이 잘하는 동서 이렇게 해서 다 집안이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막 끌려온 것 같은 얼굴은 아니잖아요. 되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오늘 와가지고 막 정말 좋네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스킨이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잠깐 제가 PPT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생겼죠, 도련님. 박상우 사장님을 당첨되주세요. 잘생겼어요. 정나래 사장님 지금 4월에 이제 곧 출산을 하거든요. 굉장히 야무져요. 제가 여자 박상용이다 뭐 이렇게 말해주는데 네, 꼭 초대하셔가지고 네, 사실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좋아 보이죠? 네. 이게 중등 교사인 엄마하고 다단계 하는 엄마 뭐가 더 괜찮아 보여요? 다단계 하는 엄마. 다단계 하는 엄마. 아니 우리는 뭐다 맞지. 밖에 물어보면 저한테 진짜 다단계하게 안 생겼는데 왜 그만뒀노? 이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단계 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데요? 다단계 하는데 좀 놓치자 막 눈은 더 쬐까 내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껍데기로 보면 이거 좋아 보여요. 그쵸? 근데 열어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교사인 사람들의 삶 중에서 네 삶 네가 원하는 삶이야? 지금 네 모습 딱 좋아? 물어보면 마지 못해 살아요 다들. 제 친구들 다 교사잖아요. 다 연금 어쩌고 얘가 어찌해야 되나 미치겠다. 생계형 교사거든요. 그냥 먹고 살아야 돼서 교사를 하는 거지. 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잖아. 이거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이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거라는 거예요. 껍데기가 좋아봤자 껍데기가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 나한테 돈 100만 원 줄 애가 없어요. 그때 남들이 볼 때는 좀 그렇네 해도 실속 있으면 내가 당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20대 때나 검도 들어있으면 잘 못 봐요. 검무엇이 들어있다는 말은 껍데기를 보는 거잖아요. 제가 대구 얼마 전에 출장 갔을 때 얘기했는데 신랑이 없어서 얘기했는데 신랑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같은 사업자로서 제가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예쁘니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굉장히 사고가 부정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때 제약회사 직원들이 의사도 아니야. 의대 다니고 그러는데 막 왕자병 걸려가지고 의사 하면 제약회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청소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제약회사 저런 일 하는 남자 만나면 그냥 너무 마음 아플 것 같다. 그래도 내가 만나는 야도 참 상태 안 좋네. 나이 비슷하고 제약회사 직원 나이 더 많은데 집 빨래를 지가 해야지 뭐 생각이 썩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친구 4명이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이게 약간 사담이에요. 오늘 제가 편하게 얘기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의사인 남자친구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때 제 친구들 중에 이 실속 있는 삶을 아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 남자친구가 자판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40이니까 거의 한 15년, 20년 전이잖아요. 그 남자친구 항상 공부를 다가오고 조끼 이렇게 주머니 많이 들은 조끼 있죠? 그런 거 입고 와요. 내 남자친구는 그래도 또 의대 다닌다고 전차 끌고 막 이렇게 또 의사 이렇게 한다고 온갖 것을 다지기 가지고 막 이랬으면서 나도 거기 여자친구를 시고 나도 막 우와 떨면서 있는데 그 남자친구는 항상 막
쑥쑥하게 이렇게 조끼 있잖아요. 아, 거기에 막 이렇게 동전 소리 이렇게 막 동전 소리 나니까 진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는 계속 우리한테 그랬어요. 자판기가 완전 돈 줄줄 샌다 너무 좋다. 근데 그때 그런 거 전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껍데기를 본 거예요. 좀 그래도 너무 품이 없어 보이고 나중에 자판기 한다고 하면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샤넬 이렇게 샤넬 들면 내가 샤넬인 거랑 다 착각하잖아요. 저도 샤넬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자판기 그 남자를 잡았어야 되는 거지. 현금 계속 쏟아지고 자판기 놓으면 돈이 줄줄줄줄 떨어지는데 그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자판기 결론은 자판기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껍데기가 중요한지 알맹이가 중요한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영광이네요. 이거 과장님 입장에 주셔가지고 선생님이 네. 근데 이렇게 실속 있는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 나도 그래야 되는데 내 새끼를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 다 지금 여자잖아요. 내가 엄마 때 또 결혼하실 거잖아요. 내가 내 새끼 낳는데 껍데기 좋은 놈 고르면 골병 드는 거예요. 그 딸이 고생이에요. 내가 엄마가 실속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내 딸도 그걸 딱 봐야 걔 안 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 근데 안 되면 좋으면 지가 하겠지만 엄마가 껍데기를 지향하는 삶을 살면 애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사일 때도 껍데기가 좋은 삶을 지향했어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뉴스킨에 와보니까 실속 있는 삶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뭐가 진짜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단계 이렇게 말하는 그걸 하면서 제가 이걸 보던 안목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킨을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아직 잘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은 뉴스킨이 뭔지는 꼭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알아보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삶이 꼬여요. 꼭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킨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질투하는 모습이거든요. 저기 같이 온 남자예요. 저희가 처음에 뉴스킨 사무실에 갔을 때 모습이에요. 굉장히 제 얼굴에 쓰이죠. 나는 오만하고 탐견에 가득 차고 나 잘났어. 건드리지 마.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이 박세규 사장님이 한국우주연구소 다녔었거든요. 그때 나로호 쏠 때 공연구소에 있고 막 그랬어요. 아빠하고 막 우리 공연구소 막 그 출입 통제 때 들어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깨 뽕이 막 이렇게 사람들 뭐 나로호 이까지만 우와 이렇게 껍데기 막 장난치고 다닐 때 저도 교사 막 휴직해요 이러면 사람들 어머니 걱정 없겠어요. 뭐 그렇지 이렇게 뭐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게 잘난 체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킨 우리 형이 저 그냥 쭉 풀어보면 결혼을 했는데 누나 있다 그랬어요. 누나 뭐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일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했고 내랑 우리 둘이 살 건데 뭐 누나 그걸 결혼했다니까 그 남자 알아서 데리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누나 뭐 하셔? 이런 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되게 누나 있는데 결혼해보니까 누나 다 담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안티를 아주 적극적으로 5년 넘게 활동했거든요. 엄청 싫어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막 결혼할 때 선물함 이런 거 받잖아요. 울트라 에센스랑 뉴스킨의 트루페이스라인 저한테 주셨거든요. 1도 쓰지 않고 다 갖다 버렸어요. 오마이갓. 재수없어 이러면서 뭐야 이거 다단계 이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러면서 완전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엄청 주장이 강한데 아니다 하는 거 절대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우리 아까 다리 아픈 고모 있잖아요. 그 소아마비 고무를 꼬여가지고 그 20년 30년 전에 5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엄마한테 부모가 받아가서 장판 몇 장 집에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 불법 피라미드 기업 우리 고모를 꼬셔 쳐 죽일 것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대학교 때 A사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메리카 나쁜 기업이 아닌데 아마 좀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집이 점점 물류 창고로 변하는 거예요. 가면 막 박스가 쌓여서 막 눈이 벌게서 다니고 사람들한테 사라고 하고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없어졌어요. 그 집 식구가 깡그리.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다단계 하면 폐가 남신인 거예요. 나무 속에서 뒤쳐먹는 진짜 완전 썩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편 누나가 다단계랑 저한테 막 그런 거 주니까 1도 조금의 틈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완벽하게. 근데 너무 아무렇지하게 지금 너무 좋아졌는데 쇼핑백 그 있잖아요, 잘 꾸겨지고 당시에 믿음이 안 가는 그 쇼핑백에 대단한 거라고 뉴스킨 미스트를 넣어가지고 학교로 찾아와요. 저는 뉴스킨 로고만 봐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저 학교에 우와 떨고 수업하고 있는데 형님이 학교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뉴스킨 쪼리 가봐가지고 교무실로 막 교실로 오고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랬어요. 사업적으로 굉장히 존경하지만 개인적 취향이 잘 맞지 않아요. 네, 그건 또 그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 형님이 제 남편이 또 거기 연구소가 대전이었어요.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방학 때 대전에 올라와 있고 비즈니스 그런 뭐지 밥 해먹는 호텔 있잖아요. 한때 빌려서 여기서 막 소꿉놀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없는 주말에 찾아와 그 누나가 친구가 4단계라는 누나 배를 띵동 눌러 처음에는 착하니까요 문 열어줬어요. 그냥 치킨도 시키고 뭐 맥주 시키라 이렇게 하면 맥주도 시켜주고 라면 끓이라 라면 끓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밤새도록 뉴스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랑 누워 자는 그 침대에 둘이 누워가지고 계속 뉴스킨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때 막 불도 지르고 했는데 그거를 볼 생각을 안 하고 진짜 미쳤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너무 싫다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도 내보고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썼는데 너무 대단하게도 김선 사장님은 전혀 기억이 없대요.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난 눈치 없는 게 사업을 제일 잘합니다. 절대 보면 안 된다. 진짜 그렇게 싫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계단 생각하는데 창원에 뉴스킨 센터가 있었어요. 창원 뉴스킨 센터가 한 요거 하나 둘 셋 넷 한 요 정도 되겠다. 요거에서 지금 박상규 사장님 앉아있는 요 정도가 다였어요. 그리고 시장통에 있었고 3층이었어요. 제 기억에 계단 이런 계단을 올라오는데 계단이 다 깨져 있어요. 다 깨져 있고 2층이 점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설명도 없이 어디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하니까 가보면 알아. 그렇게 초대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형님을 따라 갔어요. 뭐 시장에 가는 거예요. 뭐 사러 갔나? 이랬는데 점집을 올라가서 점 보러 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점집을 지나서 올라간 곳이 세미나장이었어요. 테이블이 5개 정도 이렇게 놓여있고 앞에 빠마를 하신 아주머니가 뚱뚱하고 조끼를 입었는데 흰색 셔츠에 G색깔 조끼를 입었는데 너무 세세하게 그때 너무 충격이에요. G색깔 조끼가 잠기지 않는 거예요. 패션이 아니고 이렇게 안 잠겨서 이렇게 걸쳐주는 조끼 있잖아요. 이 티를 빼고 빠마를 하고 손에 땀이 나서 계속 닦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미지만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전원주택 사진을 탁 들면서 부모님이랑 전원주택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면서 울었어요. 앉아있는 분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게 저의 첫 뉴스킨 세미나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학을 뛴다는 아까 여기 계단 올라오니까 제가 울산센터 갔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울산센터도 계단이 깨져 있고 울산센터가 엄청 폭발했잖아요. 근데 컴컴하고 어둡고 이렇게 문 자체도 여기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울산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올라와서 들었는데 제가 절대 안 되겠다 생각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원만하고 너무는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불편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계속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때 그분이 누구였냐면 조자영 사장님, 조소영 사장님이었어요. 창원의 리더 사장님들이시거든요. 이렇게 뚱뚱했는데 다이어트를 엄청 잘해서 티어날 때 엄청 유통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애기 놓고 살면서 휴식하고 막 어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뉴스킨 뉴라이프 잡지를 저희 집에 맨날 갖다 주셨어요. 1도 안 봐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가 되니까 열어보더라는 거죠. 뉴라이프를 저 이렇게 넘겨봤는데 거기에 그 아줌마가 나온 거예요. 수트를 입고 엄청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그 뚱뚱한 뱃살 하나도 없고 아무리 포토샵이라 쳐도 그리고 가보니까 그분 진짜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망해야 되고 그때 내가 본 모습이 있잖아요. 성공할 거라는 1도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절대 성공 못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완전 그때 드는 그게 멋지다가 아니라 그 짜증이 너무 나는 거야. 뭐지? 그 왜 우리 형님 되게 불편하고 다단계 이렇게 했잖아요. 김선 사장님하고 사업을 하실 때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뉴스캔이 이렇게 옷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래처럼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니까 아무래같이 옷을 유니폼을 주는가 보다 할 정도로 맨날 똑같은 참 촌스럽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차 하하호 하는 렌트카 있잖아요. 차에 타보면 박스택이 막 실려있고 그러니까 배달 당기는가 보다. 하여튼 그런 좋은 이미지가 1도 없었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5년 동안이나 저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가 뭔가 내 삶에 위기가 왔네. 이거 아닌데 라는 느낌을 받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우리 형님은 스폰 사장님은 집 이사를 저희 가족이니까 사실 더 여실히 보여요. 그냥 몇 번 90평에 살아요 하면 저는 사실 90평으로 이사 갈 때 이사 가서 이렇게 집을 봤잖아요. 가구들이 다 허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에휴 살아다 망한다 우리 남편이랑 그랬거든요. 외제차 좀 봐라 2대씩 사고 90평대 큰 아파트 살고 저래 보여주기 껍데기 저러다가 망하지 어쩌면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악을 안 보려고 하면 그렇게 보이는 부정적으로 계속 봤어요. 근데 그게 어떤 형편이었고 지금은 그분들이 어떤 삶이고 그거를 가족이니까 사실 더 열심히 알아요. 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까지. 네. 뭐 통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소리 짝짝이 치거든요. 절대 성공하면 안 되고 정말 초라하고 절대 나보다 누가 봐도 내가 다 괜찮다고 하는 삶인데 나는 껍데기를 이렇게 뭐 괜찮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내 삶은 발전이 없었고 선택이 뭐라 하든 발전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스키나에서 삶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거를 가족으로서 보면 정말 불쾌감 이런 거 막 짜증 막 부러움 이런 걸 넘어서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존경심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했지? 나는 절대 못했겠다. 나는 절대로 못했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정말 많이 들어요. 이게 진짜 존경하게 됐거든요. 취향은 여전히 달라요. 하지만 사업적으로 진짜 존경해요. 그분들의 마인드. 저 사람들이 생각 어떤 문제 상황에서 딱 결정을 하는 생각 패턴을 내가 이렇게 탁 내 머릿속에 넣으면 나 바로 횡물장자 될 텐데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진짜 그래요. 이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다 잘 될 거지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를 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저는 봤는데 제가 본 그 사람들이 차라리 의사였거나 이대 나온 김레스나 사장님을 제가 봤으면 사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저희 형님, 아주버님이라는 아주 리얼한 모습을 봤고 그리고 제가 본 그 창원의 그 다 찌그러진 진짜 다단계스러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걸 제가 봤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서 평균 이하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뤄내는 걸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 되는 사업이구나를 제가 완벽하게 확신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조건 되는 일인 거예요. 네. 사담이 길어졌지만 그게 핵심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윤리교육과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전공을 또 바꿔서 특수교육을 하긴 했지만 LB 토플러는 저희 필수 과목이에요. 이분의 책은 다 읽고 배우고 시험도 쳐요. 근데 그걸 껍데기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마음에 와닿지 못했어요. 우리가 미분적분 배우잖아요. 그거 껍데기로 배우니까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분의 책을 10번 읽고 시험을 쳐서 올 A를 받았어도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책을 자기개발서 많이 읽고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아니랑 통하거든요. 책을 좋아하면 엄청 잘 할 것 같잖아요. 그냥 그 껍데기를 쫓는 거예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맹이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책을 많이 읽고 잘 읽고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책을 좋아하면 사업 잘할 줄 알고 책 좋아하는 사람들 막 쫓아다녀봤는데 완전 무슨 공상가도 아니고 골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내 새끼 귀한 줄 알고 내 인생 바꾸고 싶은 그 놈이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하여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가 특수교사로 윤리교사로 이거 평생 못하겠다. 이 윤리라는 과목 없어지겠다. 국민윤리였거든요.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이제 없잖아요. 윤리와 사상, 뭐 동양 철학 이렇게 더 나눠졌거든요. 아 이거 없어질 수 있는 과목이겠다. 윤리를 가르친다는 게 좀 그렇겠다. 이 수능에 더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특수교사로 하면서 장애 애들에 대해서 엄청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